책 읽는 자작나무. 장은 우리 몸의 두 번째 뇌라고 합니다. 단순히 소화를 돕는 기관을 넘어서 우리의 인지와 사고,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진정한 몸의 주인이라는 말이죠. 특히 행복 호르몬의 95%가 장에서 나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행복 호르몬의 거의 전부가 뇌가 아니라 장에서 나온답니다. 글쎄. 좋은 걸 먹어서 속이 편하면 인생이 편하다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가 봅니다.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말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 김나영 교수의 제2의 뇌 장혁명입니다. 펴낸 곳은 국일미디어고요. 저자는 지난 33년간 소화기 내과 의사로서 많은 환자를 치료하며 쌓은 경험을 토대로 장 건강의 중요성과 이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책은 장 질환과 그 치유 방법을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장 질환이 다르다는 점을 밝히며 그에 맞는 대처법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 식사를 통해서 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장은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를 책임지고 찌꺼기를 배설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면역력과도 깊은 관계가 있죠. 장내 세균은 우리 몸의 친구이자 적으로 우리 인체가 이들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장 건강은 몸 전체의 건강과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에 약 80%가 장이 있기 때문에 장 건강을 지켜 면역력을 높이면 감염병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발췌하면서 구성을 좀 다시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소제목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자의적으로 좀 붙였습니다. 쉽게 들으시라고요. 원래 책과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작나무 건강의 숲길을 같이 걷겠습니다. 클로징 때 리뷰와 요약으로 다시 뵙기로 하고 본문 들어보겠습니다. 세로토닌의 놀라운 생성 장소. 세로토닌의 95%가 뇌가 아니라 장에서 생성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일반적으로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세로토닌은 주로 뇌에서 분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로토닌이 행복이나 우울 등 인간의 마음에 작용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입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기분이 가라앉고 자신감이 떨어지며 불안과 걱정이 늘어납니다. 심하면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질환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 상태를 조절하는 세로토닌이 장에서도 만들어진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세로토닌의 95%가 뇌가 아닌 장내에 존재하며 이는 특정 내분비 세포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관여하는 세로토닌 호르몬이 왜 뇌가 아니라 장에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우리는 속이 편안하면 마음도 편안해짐을 느낍니다. 반면 속이 불편하면 마음도 불편해짐을 느끼고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갑자기 식욕이 증가하기도 하는데 이때 단 것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작용이 사실 장에서 분비되는 세로토닌의 작용 때문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장과 뇌의 연관성. 이처럼 마음작용에 관여하는 세로토닌이 장에서 많이 분비된다는 것은 장과 뇌가 연관성이 있음을 암시적으로 알려줍니다. 실제 장에는 1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촘촘히 쌓여 있는데 이는 척수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이 때문에 장을 제2의 뇌라고 합니다. 장이 제2의 뇌 역할을 하기에
장에서 세로토닌의 95%가 분비되는 것입니다. 과민성 장 증후군 환자는 뇌와 관련된 신경성 증상들을 호소하기도 하는데 어쩌면 장의 세로토닌 호르몬 분비에 문제가 생겨 나타나는 증상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세로토닌 호르몬은 장과 뇌를 연결하는 비밀을 풀 열쇠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장내 미생물은 장과 뇌의 연결에 관여하고 있는데 장내 미생물이 세로토닌의 분비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2015년 미국 칼텍 연구팀은 장 미생물을 제거한 쥐에서는 세로토닌의 분비가 확 줄었으나 장내 미생물을 투입한 쥐에서는 세로토닌 분비가 다시 늘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세로토닌의 분비에 영향을 주는 메커니즘은 장내 미생물의 대사산물이 내분비 세포에 작용함으로써 세로토닌 분비를 증가시키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로써 장내 미생물이 장과 뇌의 연결뿐만 아니라 세로토닌의 분비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내장신경계의 독립성. 뇌 없이 장의 지력으로 반응하는 독립신경계. 모든 인간의 행동은 뇌신경계에 지령이 있어야 움직이게 설계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뇌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인체의 신경계가 있으니 바로 내장신경계입니다. 유독 장은 독립신경계를 가지고 장의 생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장은 어떻게 뇌와 독립적으로 신경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장이 제2의 뇌이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신경이란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첫째는 일상생활에서 너무 신경이 예민하다의 의미로 쓰일 때의 신경으로 어떤 자극에 반응하는 마음이나 감각의 작용을 뜻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신경은 뇌와 교감하며 각종 신호를 뇌에 전달하고 또 뇌의 지시를 몸의 각 부분으로 전달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신경의 한자 뜻이 신이 지나는 통로라는 것에서 더더욱 이처럼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인간의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뉩니다. 중추신경계는 말 그대로 중심과 뼈대가 되는 신경계로 뇌와 척수가 이에 해당합니다. 말초신경계는 중추신경계에서 뻗어나와 있는 모든 신경계를 뜻합니다. 따라서 인체의 각 기관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신경계는 말초신경계에 해당하며 이들은 중추신경계와 교신하며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말초신경계 중 하나인 내장신경계만은 중추신경계와 별도로 독립적으로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장신경계는 어떻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지 그 구조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말초신경계는 다시 정신과 관련하여 스스로 반응하는 자율신경계와 운동과 관계되어 있는 체성신경계로 나뉩니다. 내장신경계는 스스로 반응하므로 자율신경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경세포 단위를 뉴런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내장신경계에 약 5억 개의 뉴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신경세포가 위부터 시작하여 항문까지 연결되어 있는 장의 세포 사이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5억 개의 뉴런은 뇌 신경계 수에 비하면 0.5%에 불과하지만 척추에 존재하는 신경세포에 비하면 5배 정도에 해당하는 큰 수치입니다. 내장신경계가 뇌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까닭은 내장신경계 내에 뇌신경 감각을 받아들이고 다시 내보내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내장신경계 내에 있는 감각신경이 장에서 이루어지는 감각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다시 운동신경에 전달되어 내장 운동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을 서로 연결하는 연합신경이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뇌의 지시 없이도 스스로 장이 작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내장신경계의 다른 신경세포들의 작용에 의해 장에서는 아세틸콜린, 도파민, 세로토닌 등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중 세로토닌은 인체 전체의 95%, 도파민은 50%가량이 장에서 분비된다고 하니 놀랍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인간의 정신에 깊이 관여하는 것들이므로 장을 제2의 뇌라고 하는 이유가 실감날 것입니다. 정신과 장의 상호작용. 장이 건강하면 장의 자율신경도 건강하게 반응합니다. 신경계는 뇌와 몸을 연결하는 기관이므로 정신과 몸을 연결하는 주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신경계에 의해 정신과 몸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즉, 정신과 몸은 어느 하나의 주체가 있다기보다 서로 상호작용하며 소통하는 기관이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것은 정신에 의해 몸이 반응하기도 하고 몸에 의해 정신이 반응하기도 하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몸에 이상신호가 왔을 때 정신이 부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몸이 더 나빠지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신의 이상신호가 왔을 때 몸 역시 부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긍정적으로 반응하여 운동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면 정신이 더 나빠지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장신경계는 뇌와 마찬가지로 원리에 작용합니다. 정신 상태가 좋지 않으면 내장신경계도 이를 감지하여 장에 좋지 않은 반응을 일으킵니다. 반대로 정신 상태가 좋으면 내장신경계가 이를 감지하여 긍정적인 반응들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장을 위해서라도 좋은 정신 상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 것입니다. 장이 건강하면 내 정신 상태도 좋아집니다. 반대로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내 정신 상태도 나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위해서라도 장을 건강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건강한 장 상태는 내장신경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장이 건강하면 장의 자율신경계 역시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게 됩니다. 장 운동을 원활히 잘 할 수 있고 또 각종 소화 효소의 분비도 잘 이루어지게 하여 소화, 흡수는 물론 배설까지 부드럽게 이어지도록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인체와 정신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들의 분비도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여 좋은 몸 상태에서 건강한 정신으로 잘 지내게 해줍니다. 장 건강 하나가 이토록 여러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십시오. 장 건강이 나빠지면 장의 자율신경계도 삐걱거리게 됩니다. 장 연계에 문제가 생기면 장 운동은 물론 소화 효소의 분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로 인해 각종 소화 불량에 장 질환이 발생되게 됩니다. 어디 이뿐인가요? 장에서 분비되는 각종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에도 문제가 생겨 정신 건강에도 피해를 주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소 장 건강을 잘 챙기기 위해 무엇보다 노력해야 합니다. 물 마시는 습관.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물 마시는 습관. 인간의 몸은 60%에서 70%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 이 정도의 수분이 있을까 생각되겠지만 뇌의 80% 정도가 물이고 근육의 76% 정도가 물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수분의 8%가 빠져나가면 현기증을 느끼고 20%가 줄어들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은 끊임없이 대사작용을 통하여 호흡으로, 땀으로, 소변으로, 대변으로 물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내보내기만 한다면 인간은 곧 사망에 이를 것입니다. 다행히 인간은 음식을 통하여 또 물을 마시면서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하여 생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인체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당장 체액과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이들은 영양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며 무엇보다 면역세포를 운반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수분 부족은 이러한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게 하므로 당장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체는 체내의 수분이 부족하면 당장 신호를 보냅니다. 소변의 색깔이 짙어지고 갈증을 일으킵니다. 그럼에도 수분을 보충해주지 않으면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수분의 부족으로 신진대사에 문제가 생겨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수분 부족 현상이 오래되면 생체 항상성에 문제가 발생하여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이나 암 같은 위험한 질병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암 환자들의 수분 섭취를 조사해 보면 평상시 거의 물을 마시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수분 부족은 장 건강에 이상을 일으킵니다. 우리 몸에는 22가지의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들이 대부분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위, 췌장 소화 효소 등 하루에 분비되는 효소의 양이 무려 7리터나 되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할 경우 이 효소 분비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수분 부족은 장내 점액질에 문제를 일으켜 소화작용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수분 부족은 장 건강에 좋지 않으니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루에 물을 2리터나 마셔야 하는 걸까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에 약 2리터의 수분을 보충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물이 아니라 수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하루에 약 2리터의 수분을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의 수분은 보충해 줘야 한다는 뜻에서 세계보건기구가 하루 2리터의 수분 보충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수분은 단지 물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에 포함된 물까지 모두 포함한 말입니다. 사람은 음식을 통해서도 하루에 약 1리터 내외의 수분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 하루에 보충해줘야 할 물의 양은 900에서 1200ml라고 합니다. 이것은 과학적 계산에 의해 나온 것이므로 보통 이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루 2리터의 수분 보충을 권고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 하루 수분 배출량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양을 꼭 지켜야 한다고 강요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변비가 있는 경우 수분으로 2리터 마실 것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물을 많이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심장, 간, 신장 등의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물을 많이 마실 경우 각각의 기존 질환이 더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심장 질환의 경우 혈액 펌프질에 문제가 생긴 것인데 물이 많이 들어와 혈액량이 많아지면 오히려 심장 펌프질에 부하를 줘서 심부전 등 심장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장 건강을 위해서는 물 마시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물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빈속에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물이 장 전체를 거치면서 청소를 해주는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은 기상 직후나 식사 후 2-3시간이 지났을 때 마시면 더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할 때 식전이 좋은지 식후가 좋은지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장용성 코팅이 되어 있지 않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라면 위산에 노출될 경우 균이 쉽게 죽기 때문에 식전이나 식사와 같이 복용하는 것이 프로바이오틱스 생존에 더 유리하고, 주스나 물보다는 지방 성분이 함유된 음식이나 우유와 같이 먹는 경우 생존율이 더 높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강 건강 상식. 사람들은 소화가 잘 안 된다 싶을 때 탄산음료를 마시면 소화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콜라 같은 것을 마시면 트림이 나오는데 이때 뭔가 소화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콜라의 경우 소화제를 만들다가 실패한 작품이라는 이야기도 나돌고 있어 믿음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을 과학적으로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보입니다. 탄산음료는 톡 쏘는 자극적인 맛을 내기 위해 인공적으로 낮은 온도와 높은 압력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를 물에 녹여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위에 들어가면 낮은 온도와 높은 압력의 조건이 풀려 물속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급격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트림의 정체입니다. 우리는 탄산음료를 마실 때 위장 속 차있던 가스가 나오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트림의 정체는 이산화탄소일 뿐입니다. 물론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올 때 위장 속에 가스 일부가 함께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것으로 막혔던 위가 뚫리지 않습니다. 소화력이 약한 사람들은 밥을 물이나 국에 말아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흔히 듣습니다. 또는 밥 먹은 후에 물을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도 상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말은 맞는 것일까요? 이 상식은 매우 과학적인 바탕 위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먹은 밥은 위장에서 위산과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작용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물이 많이 들어오면 위산과 소화효소의 농도가 희석되어 소화에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위산의 일부가 물과 함께 그대로 소장까지 내려가 소장의 산도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밥을 국에 말아 먹으면 잘 씹지 않고 넘기게 되므로 소화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이처럼 밥을 국에 말아 먹는 것이 소화에 나쁘다는 이야기는 과학적 논리의 바탕 위에 세워진 이론입니다. 하지만 밥을 말아 먹는 습관을 가졌음에도 평생 건강한 장을 유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사람들은 위장에 물이 많이 들어와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장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상식은 소화력이 약한 사람들이 새겨 들어야 할 이론 정도로 여기면 괜찮을 듯합니다. 과식을 했거나 가끔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었을 때 속이 쓰리는 증상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속 쓰림 증상은 심하면 위장이 타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워서 사람들은 당장 무언가 해소할 것을 찾게 됩니다. 이때 나름 부드러워 보이는 우유를 마시면 조금 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우유를 마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유를 마시면 실제 속쓰림이 조금 나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과연 속쓰림에 우유는 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우유는 약알칼리성 식품으로 처음 마셨을 때에는 위산의 산성을 조금 희석시켜주기에 조금 나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쓰림에 우유를 마시는 것은 불난데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우유에는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 단백질이 소화액 분비를 자극하여 위산을 더 많이 분비시킵니다.
결국 속쓰림이 더욱 심해질 수 있으므로 속쓰림의 우유는 절대 마셔서는 안 됩니다. 기능성 장 질환,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먼저 위식도, 역류 질환의 경우 과일로는 사과, 배, 바나나가 비교적 산이 적어 식도 점막에 자극을 줄일 수 있는 음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식품으로는 껍질을 제외한 닭고기와 생선이 다른 고기에 비해 지방질이 적어 하부식도 괄약근을 약화시키지 않으므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더불어 저지방 우유와 요거트 등도 증상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 비계가 많이 섞인 고지방의 육류는 지방이 역류를 증가시키고 위산도 더 많이 분비시키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음식으로 분류됩니다. 과중토마토, 오렌지, 포도, 파인애플 등이 들어있는 구연산이 식도 점막을 자극하므로 좋지 않습니다. 커피, 콜라, 초콜릿 등도 식도의 산도를 높이고 하부식도 괄약근을 자극하여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담배와 술도 당연히 위산 분비를 늘리고 식도 운동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의 경우 쌀밥과 생강차 등이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쌀밥은 다른 곡물에 비해 소장에 완전히 흡수되는 곡물입니다. 따라서 복부 가스를 적게 만들어내고 음식 알레르기도 적어 위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생강은 소화불량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일부 연구가 나와 있을 정도로 소화불량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반면 튀긴 음식이나 붉은 육고기, 케이크 등과 같이 지방질이 많은 음식은 일부 환자에게서만 복부팽만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콩류와 양파 등도 일부 연구에서 복부팽만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오렌지, 레몬 등 신과일이나 후추 등은 명치쓰림 증상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탄산음료 역시 복부팽만을 일으키고 커피와 초콜릿은 명치쓰림 증상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과민성 장증후군의 경우 쌀, 귀리 등의 곡물이 대장에서 가스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좋은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과일 중에 딸기, 포도, 블루베리, 바나나와 채소 중에 당근, 샐러리, 호박, 토마토, 감자, 고구마 등이 장 내에서 쉽게 발효되는 식이섬유가 적어 대장에서 가스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좋은 음식에 포함됩니다. 두부와 생선 역시 소장에서 흡수가 잘 되어 대장에서 가스를 만들지 않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밀과 메밀은 장 내에서 쉽게 발효되어 가스를 많이 만들어내어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과일 중에서 사과, 배, 수박, 멜론과 채소 중에 양배추, 브로콜리, 양파, 아스파라거스 등은 장 내에서 쉽게 발효되는 식이섬유가 많아 대장에서 가스를 만들기 때문에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변비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이 도움이 됩니다. 콩, 호밀, 현미, 귀리와 고구마, 푸른 키위, 사과, 배 등의 과일에 이러한 식이섬유가 풍부히 들어있습니다. 청국장 등과 같은 발효식품에도 변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의 탄닌 성분과 바나나의 전분은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또 소고기, 돼지고기 등의 육류도 변비에 좋지 않은 음식입니다. 초콜릿, 커피 등 카페인이 많은 음식은 장의 탈수를 일으켜 오히려 변비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운동이 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 장에 좋은 운동하기, 운동이 건강에 좋은 이유.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은 삼척 동자도 알 만큼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건강 상식입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면 왜 건강에 좋은지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렴풋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겠지, 지방이 빠지고 근육이 붙겠지 하는 정도의 생각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운동이 우리의 건강과 어떻게 좋은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모두가 알고 있듯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운동은 어떠한 원리로 혈액순환에 도움을 줄까요? 인체 혈액순환은 심장에서 대동맥으로 혈액을 뿜어줌으로써 시작됩니다. 대동맥은 심장보다 윗부분인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상행대동맥과 심장 아랫부분으로 내려가는 하행대동맥으로 나뉘어 온몸을 돌게 됩니다. 온몸을 돌고 난 혈액은 다시 대정맥을 통하여 심장으로 돌아오게 되며, 심장으로 돌아온 정맥혈은 폐동맥을 통하여 산소를 공급받고, 정맥을 통하여 심장으로 돌아와 다시 대동맥을 통하여 뿜어지는 방식으로 온 몸을 순환하게 됩니다. 이러한 혈액의 순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혈액이 온몸에 퍼져 있는 모세혈관까지 흘러들어가는 힘이 과연 심장의 펌프만으로 가능하겠냐는 점입니다. 또 정맥혈의 경우 중력을 역행하여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이 심장은 심장의 펌프질과 상관이 없으므로 또 어디에서 얻는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몸 전체의 혈액순환은 단지 심장의 펌프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의 수축운동, 특히 뼈와 힘줄에 붙어있는 골격근의 수축운동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의 수축운동이 더 활발히 일어나기 때문에 혈액순환도 더 원활히 돌아가게 됩니다. 또 인체의 각 기관들은 혈액에서 얻는 양분을 이용하여 움직이게 됩니다. 이때 기관의 크기와 역할에 따라 사용하는 혈액량이 다른데, 근육의 세포들도 혈액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사용하는 혈액도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골격근을 예로 들면 평상시 15에서 20% 혈액을 사용하다가 운동을 하게 되면 80에서 85% 혈액 사용량이 증가합니다. 이 때문에 운동을 하면 혈액의 활성화가 더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혈액순환 또한 더 활발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운동 부족 상태가 지속되면 근육의 움직임이 부족하게 되므로 혈액순환에도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인체 각 기관들이 혈액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 각종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면 면역력이 더 높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것은 면역력을 담당하고 있는 림프액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혈액에 대해서는 잘 알고 관심도 있지만 림프액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에는 약 3리터 정도의 림프액이 돌고 있으며, 이 림프액은 세포에서 생기는 모든 노폐물을 제거하고 세균,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림프액은 혈관처럼 림프관을 따라 흐르게 되어 있는데, 림프관은 모세혈관이 들어가는 모든 곳에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세혈관의 혈액은 각 기관의 세포에 쓰이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고 남은 노폐물은 다시 정맥혈로 나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일부가 남게 되는데, 이 남은 노폐물의 뒤처리를 하는 것이 바로 림프액입니다. 그런 면에서 림프액은 세포의 청소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포의 청소로 만들어진 림프액에는 노폐물과 바이러스, 백혈구 등이 가득 차 있지만, 이러한 림프액은 림프관을 따라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림프관은 몸의 위쪽으로 올라가 가슴 근처의 림프절에서 대정맥으로 림프액을 돌려보내며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혈액이 심장부터 온몸을 순환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면 림프액은 각 신체, 기관 사이의 공간에서부터 시작하여 림프관을 통해 온몸을 타고 올라가다가 정맥에서 마무리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 이 림프액의 순환에 문제가 생긴다면 면역력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혈액의 순환만큼 림프액의 순환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림프액의 순환은 어떤 힘으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림프액의 순환은 잉여 조직액을 혈위로 되돌리는 단방향의 매관 체계로 혈관을 투과한 체액 성분과 거대 분자 혈액 요소를 다시 혈액순환 체계로 되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 림프액 순환에 영향을 주는 것은 림프관 주변 골격근의 수축, 림프관 벽 근육의 수축, 호흡 시 나타나는 횡격막의 수축 등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따라서 림프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근육 운동과 호흡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의 수축작용이 활발히 일어나므로 림프액의 순환도 원활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운동을 하면 면역력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한편 림프액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횡격막의 수축인데 이것은 호흡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호흡을 할 때 횡격막의 수축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깊은 호흡을 해야 합니다. 이때 갈비뼈가 확장되면서 횡격막의 수축도 원활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깊은 호흡을 자주 해주는 것도 림프액 순환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숨쉬기 운동이라고 하면 이것도 운동이 되는 셈입니다. 한편 운동이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20분만 걸어도 건강한 장내 미생물이 생성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비운동, 중강도 운동, 고강도 운동 등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했는데 고강도로 갈수록 장내 미생물 환경이 더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운동을 하지 않을 경우 유해균이 더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밝혀냈습니다. 한편 이 연구에서 흥미로운 것은 운동을 열심히 하여 장내 미생물 환경이 좋아지면 이것이 운동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켜 다시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게 하는 선순환을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기전이 나타나는 이유는 운동 시 생기는 젖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에 젖산이 쌓이면서 피로가 쌓이게 되는데 이것은 간으로 가서 해독되어 해소됩니다. 그런데 운동의 강도가 높아지면 젖산의 양이 많아져 간에서 다 해결하지 못하고 장으로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장에서 젖산은 유산균의 먹이가 되므로 장내 미생물 환경이 더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내 유산균들은 자신들의 먹이를 얻기 위해 다시 운동을 유도하여 운동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운동은 장 건강은 물론 우리의 건강에 유익을 주므로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한편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든 근육 운동이든 자신에게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육량이 부족하다면 근육 운동이 더욱 필요하며 보통 사람은 한 주에 150분의 빨리 걷기 등의 유산소 운동과 주 2회 이상의 근육 운동이 권장됩니다. 이와 같이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무리하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운동을 하지 않는 것보다 건강에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운동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가 나와 있으므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운동을 찾아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과 수면의 관계. 운동은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의 피로를 유발하고 이는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좋은 수면은 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운동과 수면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는 다시 장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장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하고 장 운동을 촉진하며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전반적인 장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장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라도 적절한 운동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려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볼게요. 우리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세로토닌의 95%가 뇌가 아닌 장에서 생성된다는 것. 이것은 장과 뇌의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장에는 1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있어서 제2의 뇌라고 불린다고 하는군요. 장내 미생물도 세로토닌 분비에 중요한 역할을 했네요. 연구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이 없으면 세로토닌 분비가 크게 줄어들고 다시 미생물을 투입하면 분비가 늘어났습니다. 이는 장내 미생물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장은 뇌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내장 신경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 신경계는 약 5억 개의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고 뇌의 지시 없이도 장이 스스로 기능할 수 있게 된다고요. 이러한 구조 덕분에 장에서는 세로토닌뿐만 아니라 도파민과 같은 다른 신경 전달 물질도 생성됩니다. 장과 정신 건강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여기 읽을 때 좀 놀랐습니다. 물론 다른 매체에서 살짝 듣기는 했는데 장이 정신 건강과 연결이 되어 있다. 계속할게요. 장이 건강하면 정신 상태도 좋아지고 반대로 장 건강이 나빠지면 정신 상태도 나빠질 수 있어요. 장 건강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수적이었습니다. 하루에 약 900에서 1200ml의 물을 마시는 것이 권장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조절이 필요하다고요. 물은 가능하면 빈속에 마시는 것이 좋고 식사 후 2-3시간이 지난 후에 마시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했습니다.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피해야 될 음식도 있었죠. 예를 들어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다면 사과나 배, 바나나 같은 과일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토마토, 오렌지 같은 산성 과일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의 경우 쌀밥과 생강차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름진 음식이나 매운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도 장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 하루 20분 정도의 걷기만으로도 건강한 장내 미생물 생성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고강도 운동을 할수록 장내 미생물 환경이 더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운동의 종류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모두 중요해 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당 150분 정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과 주 2회 이상의 근력 운동이 권장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으니 자신의 체력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스트레스도 장과 기분 사이의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했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의 운동성이 변하고 염증이 생길 수 있대요. 이는 다시 기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다시 미치게 됩니다. 또한 장에서 생성되는 염증성 물질들이 혈류를 통해서 뇌로 이동하면 우울증이나 불안증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장 건강이 이렇게나 중요한 거였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실천해야겠죠? 알려주신 대로 잘 먹고 또 역시 운동하는 거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은 요약만 해도 엄청 길어졌네요. 이 책 참 좋았습니다. 들려드린 내용 이외에도 장 건강에 관한 정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으니 필요한 분은 꼭 책을 구매해서 나머지도 익혀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엔딩 음악 들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Easy come and easy go. You're an unfading star, a gentle love, the kind that lifts you up, no matter how far apart. I guess you could call it chance, but we know it's more than that. It's like we've always known, been set in stone, unbreakable. It's like I've always dreamed, true harmony, unmistakable, unmistakable. Through each night we'll keep burning bright. I'm so lucky to be loved by you. And come the storms, whether short or long,